커피 한 잔에 6,000원이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00원대였던 그 커피 말이죠. 영화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7,000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15,000원을 넘어가기 일쑤거든요. 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들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판매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지갑을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이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라면 한 봉지가 1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가격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사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돈의 가치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값은 오르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1990년대 초반 자장면 한 그릇이 1,000원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10,000원이면 자장면 10그릇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10,000원으로는 2그릇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죠. 2020년 코로나19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마스크 한 장이 몇천 원씩 했던 시절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원했지만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흉년이 들어서 쌀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먹어야 할 쌀의 양은 그대로인데 공급은 절반이니 쌀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은 부족한데 사려는 사람은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빵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비용 500원, 기타 재료비 300원, 인건비 200원이 들어서 총 1,000원이 들고 여기에 이윤 500원을 붙여 1,5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값이 2배로 올랐어요. 이제 밀가루만 1,000원이 드니까 총 비용이 1,500원이 됩니다. 빵집 주인이 여전히 500원의 이윤을 남기려면 빵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가루 값이 급등하면서 빵, 과자, 라면 등 밀가루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임금과 물가가 서로 밀어올리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직장인 김 씨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생활비로 매달 28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3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회사가 김 씨와 다른 직원들의 월급을 350만 원으로 올려줬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생산 비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경험했던 고도성장기의 인플레이션도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네 번째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동네에 떡볶이 가게가 하나 있고 손님이 5명인데 떡볶이가 딱 5인분밖에 없다고 쳐봅시다. 원래 떡볶이 한 인분에 4,000원이었고 손님들은 각자 4,000원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4,000원씩 더 나눠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8,000원씩 갖게 됐죠. 돈이 많아지니 당연히 더 사고 싶어집니다. 떡볶이를 2인분씩 먹고 싶은데 여전히 5인분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게 주인은 이걸 보고 가격을 8,000원으로 올려버리죠. 결국 사람들은 한 인분씩만 먹게 되지만 가격은 2배가 된 겁니다. 2000년대 중반 짐바브웨가 겪었던 초인플레이션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시작됐거든요. 당시 짐바브웨에서는 빵 하나 사려면 돈을 수레에 실어 가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뉴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3.5%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널리 쓰이는 측정 방법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라는 겁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의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지표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에 라면 한 봉지 1,000원, 우유 한 팩 2,500원, 계란 한 판 6,000원, 영화 티켓 12,000원이었다고 칩시다. 이 네 가지의 총합이 21,500원입니다. 1년 후인 2024년에는 라면이 1,100원, 우유가 2,600원, 계란이 6,200원, 영화 티켓이 12,500원으로 올랐어요. 새로운 총합은 22,400원이 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가격이 약 4.2% 올랐으니 그해 CPI는 4.2%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CPI가 낮다고 해서 실제 생활비 부담이 적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자주 사는 필수품의 가격은 훨씬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쌀, 달걀, 휘발유처럼 꼭 필요한 것들이 10%에서 15% 올랐는데 가끔 사는 전자제품이나 옷값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평균 CPI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 물가는 훨씬 높게 느껴지는 거죠. 2023년 한국에서도 CPI는 3피대였지만 외식비나 식료품비는 훨씬 높은 비율로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물가가 안 오르면, 아니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연간 2%에서 3%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내년엔 더 비싸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소비를 하게 되고 이게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 모든 사람이 내년엔 더 싸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소비를 미루게 되고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하고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는데 6개월 후에 같은 모델이 30% 할인된다는 걸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겠죠. 이런 현상이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디플레이션은 더 위험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몽이거든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니 기업들의 매출과 이윤이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깎거나 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를 더 줄였고 이게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결국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물건은 싸졌지만 살 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재앙입니다. 이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1월에 커피 한 잔이 1만 볼리바르였다면 2월에는 15,000 볼리바르, 3월에는 22,500 볼리바르가 되는 시기죠. 이게 1년 내내 계속되면 하나만 볼리바르였던 커피가 연말에는 몇백만 볼리바르가 됩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휴지보다 싼 돈다발을 길바닥에 버리기도 했거든요. 돈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려면 아침 일찍 가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물가가 또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이죠.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부터 볼게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금리 조정입니다. 금리란 돈을 빌리는 대가로 내는 이자의 비율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고 소비도 줄어들죠. 소비가 줄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 올렸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대출이 쉬워지고
사람들이 더 소비하게 되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수단은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들에게 돈이 많아지고 은행들은 그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했던 것도 경제에 돈을 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중요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세금 조정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세금을 올려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을 낮춰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남게 하고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정부들은 세금 올리는 건 잘하는데 내리는 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정부 지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 회사들이 일감을 받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자재를 대량 구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고 그들이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2009년 한국 정부가 실시했던 녹색 뉴딜이나 미국의 뉴딜 정책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제에 흐르는 돈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돈은 저금통에 모아라고 하셨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조언이거든요. 2010년에 100만 원을 저금통에 넣어뒀다고 칩시다. 그때 그 돈으로 중급 노트북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에 그 100만 원을 꺼내봤자 같은 수준의 노트북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의 액면가는 그대로지만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 거죠. 연평균 2%씩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14년 후면 돈의 가치가 25%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금,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고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이 급등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죠. 주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만큼 수익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삼성전자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몇 배로 불어났을 겁니다. 물론 개별 주식은 위험이 있으니 분산 투자가 중요하죠. 부동산도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땅과 건물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올랐는지만 봐도 알 수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에 세 친구가 각각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A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B는 금을 샀고 C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2024년 현재 A는 연평균 12% 수익으로 약 2천만 원을 만들었고 B는 연평균 5% 수익으로 약 1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C는 연 2%의 이자를 받아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연평균 2.5%였다면 C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명목상으론 돈이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2010년에 500만 원이 살 수 있던 것들을 2024년에 700만 원으로는 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돈을 넣는 건 위험하거든요. 2022년 테라루나 사태나 FTX 파산 사건을 보세요. 수익률만 보고 덥석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경제 현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전쟁, 정부 정책, 기업들의 가격 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냥 은행에 돈을 묵혀두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돈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공부와 함께 해야 하고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이해와 준비입니다. 왜 물가가 오르는지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면 인플레이션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